어서 오세요. 노벨상 세계입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허구성, 과장성, 추측성 정보를 걸러내고 검증된 정확한 지식과 지혜를 엄선하여 전해드립니다. 노벨상 세계는 오늘날 AI 시대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 방식과는 달리 인류의 복지에 기여한 현인들의 심오한 지혜와 덕성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채널입니다. 오늘 노벨상 세계는 1970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세뮤얼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학을 진짜 과학으로 만든 남자. 이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세뮤얼슨 하면 경제학을 과학으로 만들었다 이런 평가가 늘 따라붙던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수학을 많이 썼다 이런 단순한 얘기는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그 이상이죠. 세뮤얼슨 이전의 경제학은 뭐랄까 철학적 담론이나 아니면 역사 분석 이런 느낌이 좀 강했어요. 좀 추상적인 느낌이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세뮤얼슨은 경제 현상들을 수학적 모델로 표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통해서 예측하고 또 검증할 수 있는 길을 연 거죠. 마치 물리학처럼요. 네, 비슷합니다. 자연현상을 수식으로 설명하듯이 경제현상도 분석하려 한 거죠. 1915년생이니까 대공황이나 2차 세계대전 같은 큰 사건들을 직접 겪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경제학이 그냥 이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진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들이 실제 세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수학이라는 명확한 언어로 보여주려고 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 유명한 경제학 교과서 있잖아요. 그것도 그런 맥락인가요? 정확합니다. 그 교과서가 전 세계적으로 5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니까 경제학 교육에 거의 바이블처럼 된 거죠. 대단하네요. 네, 사실 진짜 혁신은 당시에는 좀 따로 놀던 미시경제학이랑 거시경제학 이 두 분야를 수학적 틀 안에서 아주 정교하게 연결했다는 점이에요. 미시랑 거시를요? 네. 소비자 선택 이론이나 공공재, 시장 실패 같은 미시적인 주제부터 시작해서 국민소득, 실업, 인플레이션 같은 거시경제 현상까지 이걸 하나의 일관된 분석 체계로 묶어낸 거죠. 와, 그게 가능했군요. 덕분에 이제 경제학이 정부 정책을 세우거나 기업 전략을 짤 때 또 금융시장 분석할 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반을 마련한 셈입니다. 그래서 1970년 노벨상 수상이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넘어서 경제학 자체가 한 단계 도약했다는 걸 공인받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대공황과 전쟁, 이 혼란의 시대가 만든 경제학자. 역시 그 시대적 배경이 세뮤얼슨의 문제의식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겠군요. 네, 특히 1929년에 터진 대공황은 정말 결정적이었을 겁니다. 그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알아서 잘 굴러가게 할 거다. 이런 고전학파 믿음이 강했거든요. 네,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찾는다. 그렇죠. 근데 대공황을 보니까 그게 현실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시장만 믿고 있을 수는 없구나. 여기서 세뮤얼슨은 경제학이 진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 이런 어떤 사명감 같은 걸 느꼈다고 봐야죠. 2차 세계대전 경험도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전쟁 때는 국가가 나서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생산을 최적화하고 또 인플레이션을 억제할지 이런 문제들이 아주 시급했거든요. 그렇죠. 전시 경제니까요. 세뮤얼슨도 이런 과정에 참여하면서 경제학이 국가 위기를 넘어서는데 얼마나 유용한 실질적인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한 거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경제학을 더 엄밀하게, 더 수학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이 더 강해진 겁니다. 위기 극복, 안정성장, 그리고 사회복지까지. 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학. 이게 그가 지향했던 방향이고 이게 나중에 그 유명한 신고전파 종합으로 구체화되는 거죠. 세 번째 주제는 수학 천재 소년 경제학의 길로 들어서다입니다. 어릴 때부터 수학에 엄청난 재능을 보였다고 하던데요. 복잡한 미적분이나 통계 문제도 쉽게 풀었다고요? 네, 맞아요. 정말 수학 천재였다고 하죠. 근데 흥미로운 건 보통 그렇게 수학을 잘하면 순수 수학이나 물리학 같은 길을 갈 법도 한데 세뮤얼슨은 좀 달랐어요. 어땠는데요? 이 강력한 도구인 수학을 어떻게 하면 사회 문제를 푸는 데 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학에서 그 가능성을 본 거죠. 경제학을 수학적 엄밀성을 통해 예측 가능한 과학으로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본 거군요.
그렇죠. 당시로서는 꽤 혁신적인 생각이었죠. 시카고 대학교 학부 시절이나 하버드 대학원 시절에 프랭크 나이트, 조셉 슌페터, 바실리 레온티에프 같은 정말 대단한 스승들 밑에서 배웠거든요. 네, 이름만 들어도 엄청나네요. 특히 레온티에프의 투입 산출 분석이나 슌페터의 혁신 이론 같은 것들이 경제 시스템 전체를 구조적으로 보고 이걸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데 큰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경제 분석의 기초라는 책도 쓰게 된 거고요. 네, 그게 박사학위 논문을 기반으로 한 건데 현대 경제학의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받죠. 중요한 건 세뮤엘슨에게 수학은 그냥 이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도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도 있었던 거고요. 타고난 수학적 재능에 현실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가 더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케인즈와 고전학파를 잇다 세뮤엘슨의 독창적 해법.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죠. 당시 경제학계가 정부 개입을 중시하는 케인즈 학파랑 시장 자유를 믿는 고전학파로 딱 나뉘어서 엄청 대립했잖아요. 세뮤엘슨은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키려고 한 건가요? 그게 바로 세뮤엘슨의 정말 독창적인 지점입니다. 어느 한쪽이 무조건 맞고 다른 쪽은 틀렸다,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아, 둘 다 일리가 있다고 본 건가요? 네, 각자 설명력이 있는 영역이 다르다고 본 거죠. 그래서 신고전파 종합이라는 걸 제시했는데 핵심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경기 침체나 실업 문제가 심각할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총수요를 늘리는 케인즈식 처방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그렇죠. 하지만 경제가 좀 안정된 상태거나 장기적인 성장 관점에서 볼 때는 시장의 효율성이나 가격 메커니즘을 존중하는 고전학파 원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죠. 와,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이네요. 상황에 따라서 맞는 도구를 쓰자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둘 다 중요하다고 한 게 아니라 ISLM 모형 같은 수학적이고 그래픽적인 분석들을 이용해서 두 이론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아, 그 유명한 ISLM 모형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네. 이걸 통해서 단기적인 경기 변동 관리랑 장기적인 경제 안정,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죠. 1950년대, 60년대 서구 경제 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요. 오랫동안 계속되던 학파 간의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서 좀 더 실용적인 경제학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장만 믿을 수 없다고. 공공재와 시장 실패 이야기. 이것도 세뮤엘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여죠. 이건 사실 일반인들도 비교적 좀 들어본 개념 같아요. 공공재 시장 실패 이런 거요. 네, 맞아요. 아마 세뮤엘슨의 기여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내용 중 하나일 겁니다. 우선 공공재라는 건 뭐 국방이나 치안 아니면 깨끗한 공기처럼 돈을 안 낸 사람도 혜택을 못 보게 막을 수가 없고, 이걸 비배제성이라고 하죠. 또 한 사람이 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쓸 양이 줄어들지 않는, 이건 비경합성이라고 하고요. 그런 재화나 서비스를 말하잖아요. 네네. 세뮤엘슨은 바로 이런 공공재의 특성 때문에 이걸 시장에만 그냥 맡겨두면 아무도 그 생산 비용을 내려고 하지 않거나, 이게 바로 무임승차 문제죠. 혹은 사회 전체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훨씬 적게 생산될 수밖에 없다는 걸 수학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아, 그래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아주 탄탄하게 뒷받침한 거죠. 뿐만 아니라 시장 실패라는 개념을 더 넓게 확장시켰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환경오염 같은 외부 효과 문제나 독과점 문제, 또는 정보 비대칭 문제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현실의 시장은 교과서에 나오는 완전 경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종종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밖에 없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봤나요? 이런 시장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가 세금이나 보조금 혹은 규제 같은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많은 환경 정책이나 복지 정책들의 이론적 뿌리가 바로 이 세뮤엘슨의 시장 실패 이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부가 필요해 라고 외친 게 아니라 언제, 왜,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데 큰 가치가 있는 거죠. 여섯 번째, 위험을 줄이고 돈을 지키는 법. 세뮤엘슨의 투자 이론입니다. 이게 참 단순히 감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 봤죠? 네, 맞아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뭐 이런 거였죠. 세뮤엘슨은 그 경제학 도구랑 확률 이론 같은 걸 써서 금융시장의 그 불확실성을 분석한 거군요.
그렇죠. 예. 예전처럼 그냥 과거 수익률만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본 거죠. 핵심적인 개념이 있을까요? 네, 바로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인데요. 이게 뭐냐면 시장은 이미 공개된 모든 정보를 다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평균 수익률을 꾸준히 넘어서는 거, 그러니까 초과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수학적으로 보여줬어요. 아, 그럼 정보가 이미 가격에 다 녹아 있으니까 남들보다 더 벌기가 힘들다. 그렇죠. 이게 청취자 여러분의 투자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뭐랄까 무작정 대박 종목을 찾기보다는 시장 전체 흐름을 따라가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럼 시장을 이기려고 막 애쓰기보다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 이런 게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그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의 기초도 다졌어요. 포트폴리오 이론이요? 좀 더 설명해 주시면요. 사람마다 위험을 감수하려는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기대 수익률하고 수학적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에게 맞는 최적의 자산 배분 비율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젊을 때는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나이가 들수록 안전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생애주기 투자. 바로 그거예요. 젊을 때는 위험이 좀 있더라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 비중을 높이고 은퇴가 가까워지면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는 이런 전략의 이론적인 근거를 세뮤얼슨이 딱 마련해 준 겁니다. 7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소비할까? 효용 극대화, 쉽게 풀어보기입니다. 이것도 참 기본적인 지문 같은데 세뮤얼슨은 이걸 또 수학적으로 접근했다고요? 네, 이전에는 그냥 뭐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한다. 이 정도의 좀 막연한 생각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세뮤얼슨은 왜 그렇게 선택하는지 그 원리를 파고든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월급 받으면 커피는 몇 잔 사고 빵은 몇 개 사고 이런 걸 왜 그렇게 결정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흥미로운데요? 어떤 개념을 사용했나요? 특히 그 현시 선호 이론이라는 게 아주 혁신적이었어요. 현시 선호요? 네, 쉽게 말하면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실제로 뭘 구매하는지 그 데이터를 보면 그 사람의 선호도, 그러니까 뭘 더 좋아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죠. 아, 실제 선택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 그렇죠. 이전에는 그냥 합리적인 인간은 효용을 극대화할 것이다 라는 가설에서 출발했다면 이제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뭐 마케팅이나 정책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도구가 된 거죠. 소비자가 예산 안에서 만족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과정, 그걸 예산 제약선이랑 무차별 곡선 이런 걸로 설명했죠. 교과서에서 본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그 그래프들. 예를 들어 커피 가격이 갑자기 오르면 사람들이 왜 커피는 덜 마시고 뭐 대신 차를 더 마신다거나 대체하는 거군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분리해서 분석할 수 있게 틀을 만든 거죠. 그런 분석들 덕분에 그럼 뭐가 좋아진 건가요? 정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세금을 올리면 소비가 얼마나 줄어들지 예측할 수 있게 되고요. 기업은 가격을 조정했을 때 수요 반응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게 됐죠. 또 뭐 복지 정책 효과를 측정하거나 무역을 개방했을 때 소비자들이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 이런 걸 분석하는 데도 쓰이면서 경제학이 정말 현실 문제 해결에 가까워지게 만든 겁니다. 8번째는 노벨상 이야기입니다. 노벨상이 인정한 이유, 경제학을 수학과 현실로 연결하다. 1970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는데 그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냥 똑똑한 이론 몇 개 만든 걸 넘어서는 이유가 있었겠죠. 아, 그럼요. 정확합니다. 노벨위원회가 주목했던 건 단순히 어떤 특정 이론 하나가 아니라 세뮤얼슨이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놨다는 점이었어요. 학문 자체를요? 네, 그전까지 경제학이 약간은 철학적이거나 뭐 역사 설명 같은 느낌이 강했다면 세뮤얼슨은 거기에 아주 엄밀한 수학적 언어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일종의 과학으로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은 거죠. 미시경제학이랑 거시경제학을 아우르는 어떤 통합적인 분석 체계를 제공한 공로가 아주 컸습니다. 대표적인 저작으로 그 유명한 경제학 교과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교과서는 뭐 전 세계 수많은 학생들이 현대 경제학의 어떤 공통된 언어를 배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또 경제 분석의 기초라는 책은 연구자들한테 아주 강력한 분석 도구를 제공했죠. 공공재 문제나
아까 말한 투자 이론 같은 다양한 이슈들을 하나의 일관된 수학적 툴로 분석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노벨상 수상은 경제학이 그냥 막연한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 효과를 예측하고 시장 위험을 관리하는 정말 실용적인 학문으로 발전하는 그 전환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뮤얼슨은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선 인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죠. 9번째는 그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문을 바꾼 영향력, 현대경제학의 기초를 세우다. 노벨상 이야기도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그 영향력이 경제학을 어떻게 바꿨는지 조금 더 들어가 보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기여는 역시 경제학의 언어와 체계를 새로 썼다는 점인 것 같아요. 언어와 체계요? 네, 이전까지는 좀 파편적으로 논의되던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이런 것들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딱 묶어내고 또 효용 극대화라든지 생산함수, 시장 균형 같은 핵심 개념들을 아주 명료하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됐다. 그렇죠. 이 덕분에 경제학이 현실 문제를 훨씬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게 된 거죠. 이게 1950년대 이후에 대학에서 경제학이 사회과학의 어떤 중심축으로 자리 잡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교육 현장에도 영향이 엄청났다고 들었어요. 그 교과서가 거의 표준이 되고 또 MIT에서 직접 가르친 제자들이 뭐랄까 세뮤얼슨 학파 같은 흐름을 만들었다고요? 맞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경제학적인 사고방식 자체를 어느 정도 통일시킨 면이 커요. 그가 길러낸 제자들이 또 학계나 정부, 금융기관 같은 곳으로 퍼져나가면서 그의 분석 틀을 현실에 직접 적용했거든요. 단순한 이론가를 넘어서 정말 학파를 이끈 지도자였네요. 많았어요. 그 수학적 모델링 접근법 있잖아요. 이게 정치학이나 사회학 같은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다른 학문에도요? 네, 사회 현상 자체를 어떤 합리적인 선택과 균형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틀을 제공하면서 경제학이 사회과학 전반의 핵심 분석 도구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0번째입니다. 정책으로 이어진 연구. 무역, 복지, 거시경제를 움직이다. 이론이 아무리 정교해도 이게 현실 정책에 영향을 못 주면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세뮤얼슨은 어땠나요? 세뮤얼슨은 그 점에서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의 연구는 실제 정책 결정에 아주 깊숙이 연결됐어요. 예를 들어 국제 무역 분야에서는 그 유명한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라는 게 있거든요. 요소 가격 균등화요?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하면 자유무역을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 간의 임금 수준이나 자본 수익률 같은 게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걸 이론적으로 보인 거예요. 이게 전후의 자유무역 체제를 만들고 관세를 낮추는데 아주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 거네요. 네. 그런데 동시에 세뮤얼슨은 자유무역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득만 주는 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지적했어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맞습니다. 무역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산업이나 노동자 집단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인정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내적으로 재분배 정책이나 사회 안전망이 꼭 필요하다고 함께 강조했어요. 무조건적인 자유무역 찬성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이었군요. 그렇죠. 그 혜택을 나누고 부작용은 줄여야 한다는 아주 균형 잡힌 접근이었죠. 이게 오늘날 세계화 논의에도 여전히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또 거시경제 쪽에서도요. 거시경제에서는요? 정부가 재정정책, 예를 들면 정부 지출을 밀리거나 줄이는 거, 또 통화정책, 그러니까 금리를 조절하는 걸 통해서 경기 침체나 과열에 대응할 수 있다는 케인즈주의 아이디어를 수학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ISLM 모형 같은 걸 활용해서요. 정부가 경제 안정화를 위해 개입할 수 있다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군요. 네. 그래서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서구 국가들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는 안정화 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고요. 복지 분야에서도 최적의 세금 구조는 어때야 하는지, 공공재는 어떻게 공급해야 효율적인지 등을 분석하면서 복지국가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그의 분석은 지금도 여러 나라의 정책 논의에 계속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11번째, 너무 이론적이다. 세뮤얼슨 경제학의 한계와 비판입니다.
세뮤얼슨 하면 그 수학적인 엄밀함이 딱 떠오르는데 이게 오히려 현실을 너무 단순화시킨다는 비판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을까요? 네, 혹시 뭐 인간의 비합리성이나 불완전한 정보 이런 현실적인 변수들을 좀 놓쳤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맞아요. 특히 이제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말이죠. 아, 그의 대표 이론인 신고전파 종합 모델, 그러니까 케인즈주의랑 고전학파를 수학적으로 통합하려 했던 그 모델만으로는 설명하거나 해결하기 좀 어려운 지점들이 드러난 거죠. 경제 주체들이 항상 완벽하게 합리적이라는 그 평균적 합리성 가정이요. 이게 현실, 특히 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아하. 뭐랄까, 이런 문제의식이 나중에는 그 행동경제학 같은 분야, 인간의 실제 행동이나 심리를 파고드는 그런 분야가 주목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듣고 보니 정책적인 면에서도 좀 너무 이상적인 측면을 강조하다가 현실이랑 좀 안 맞았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네요. 예를 들면 정부 개입 효과를 너무 믿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이나 재정 적자 문제를 키웠다. 뭐 이런 지적 같은 거 말이죠. 정확합니다. 네. 또 자유무역의 좋은 점을 많이 강조했지만 그 때문에 특정 산업이 위축되거나 국내 일자리가 해외로 나가는 문제 있잖아요. 네, 산업 공동화 문제요. 그렇죠. 그런 소위 산업 공동화 현상이나 뭐 소득 불평등 심화 같은 부작용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는 좀 부족했다. 이런 비판도 같이 나왔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바로 이런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대 학자들이 뭘 더 연구하고 보완해야 하는구나. 이 방향을 제시해줘서요. 역설적으로 경제학 발전의 어떤 밑거름이 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12번째, 그 후로 이어진 유산, 후대 경제학자들이 만든 확장판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뮤얼슨이 닦아놓은 그 길 위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비판점들을 보완하고 또 넘어서려는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게 궁금한데요. 네. 세뮤얼슨의 제자들이나 또 후배 학자들이 그의 분석 틀을 기본으로 해서 중요한 확장들을 많이 이뤄냈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조제프 스티글리츠 같은 학자요. 이분은 세뮤얼슨이 상대적으로 좀 덜 다뤘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이걸 아주 깊게 파고들어서 시장 실패의 새로운 원인을 밝혔고요. 아, 정보 비대칭성. 네. 그리고 로버트 솔로는 경제 성장 이론을 또 정교하게 발전시켰습니다. 행동경제학도 마찬가지로 그의 수학적인 접근법을 활용하면서도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이나 심리적인 편향 같은 것들을 모델에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발전했거든요. 단순히 이론적인 발전을 넘어서 뭐 국제경제나 금융 아니면 공공정책 같은 좀 실제적인 영역에서도 그의 아이디어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가령 폴 크루그만 같은 경우는 세뮤얼슨의 국제무역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요. 규모의 경제라든지 불완전 경쟁 요인을 도입한 신무역 이론, 이걸 제시해서 현실 설명력을 확 높였어요. 오. 또 그의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은 현대 금융시장에서 위험 관리나 자산 배분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로 완전히 자리 잡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공공재나 외부 효과 같은 시장 실패의 분석은요. 환경 규제나 복지 정책 설계에 지금도 아주 중요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속 이론이 아니라 진짜 현실 문제를 푸는 도구로 계속 쓰이고 있는 셈이죠. 13번째, 경제학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세뮤얼슨의 철학 한마디입니다. 그 복잡한 수식이나 모델, 그 이면에 그가 궁극적으로 경제학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건 뭘까요? 그의 진짜 관심사가 좀 엿보이는 대목 같은데요? 핵심은 딱 두 가지였어요. 인간의 삶 개선,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 아, 경제학이 그냥 지적인 유희나 수학적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학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후생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런 신념이 아주 확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효율성만큼이나 분배의 공정성, 불평등 완화, 사회적 안정망 같은 가치들도 경제학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한 목표라고 강조했고요. 그런 철학이 실제 정책 자문 같은 활동에도 반영이 됐나요? 이론과 현실을 잇는 그 다리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네요. 네,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경제 성장은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뒤처지거나 소요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없다면 경제학이 본래 목적을 다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봤어요.
균형이 중요했군요. 그렇죠. 사회적 안정망을 갖추고 모두에게 좀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게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들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꼭 필요하다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14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위기시대, 경제학을 다시 묻다입니다. 요즘 팬데믹이나 금융위기처럼 과거랑은 또 다른 아주 복잡한 위기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에 세미어슨의 정답이 어떤 실마리를 좀 줄 수 있을까요? 그의 핵심적인 접근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하고 시장의 효율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으려는 그 태도. 이게 지금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경제를 살리면서도 또 재정 건전성은 유지해야 하고 단기적인 위기 대응과 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 이렇게 서로 좀 부딪힐 수 있는 목표들을 조화시켜야 할 때 그의 어떤 중용적인 사고방식은 여전히 아주 유용한 지침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경제학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그의 근본 철학. 이게 불확실성이 높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어떤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나 인공지능 같은 좀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는데도 그의 이론이 여전히 좀 쓸모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의 공공재 이론이나 시장 실패 분석은요. 탄소 배출권 거래제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설계의 기초가 되고요. 소비자 행동 이론은 AI 같은 신기술이 가져올 소비 패턴의 변화나 디지털 격차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또 그의 투자 이론은 변동성이 아주 극심해진 요즘 금융시장에서 위험을 관리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여전히 중요한 참고점이 되죠. 그의 유사는 그냥 과거에 박제된 이론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 문제에 적용 가능한 살아있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500자 총평 핵심 요약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폴 세뮤얼슨은 경제학을 그 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엄밀한 과학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케인즈주의와 고전학파를 아우르는 신고전파 종합을 게시했고요. 공공재, 시장 실패, 효용 극대화, 포트폴리오 이론 등등 현대 경제학의 핵심적인 분석 도구들을 개발하거나 체계화했죠. 그의 연구는 이론에만 머물지 않고 무역, 복지,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 같은 현실 문제 해결에 직접 기여하면서 경제학의 사회적 역할을 증명했습니다. 물론 현실을 너무 단순화했다거나 정책적으로 좀 낙관적이었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이는 오히려 행동경제학처럼 후속 연구가 발전하는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균형 잡힌 접근법과 사람을 위한 경제학이라는 철학은 오늘날의 복합적인 위기 시대를 헤쳐나가는 데에도 여전히 중요한 통찰과 기준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AI 시대에 쏟아지는 지식에 대응하여 현인들의 지혜와 덕성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노벨상 세계 채널의 1970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세뮤얼슨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인 1971년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사이먼 쿠즈네츠의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